단 하루만 더. 미치 앨범. 미치 앨범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천국에서 만난 5사람 등의 작가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연민과 고통을 넘어 삶의 숨겨진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형상화, 언론들로부터 최고의 휴머니스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스포츠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출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뒤 라디오와 ABC TV 등 여러 방송 매체의 진행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던 중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등장하는 스승 모리 교수의 영향으로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던 삶의 진로를 수정하고 여러 자선단체의 이사로 관여하며 글쓰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현재 미시간호 근처에서 아내 제닌과 함께 한적하게 살고 있다. 앞선 2권의 책에서 미치 앨범은 우리가 미처 가지 못한 인생의 길에 대한 회오, 자기 연민, 삶의 진부함을 죽음이라는 거울에 비춰봄으로써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작가는 3번째 이야기 단 하루만 더에서도 죽은 이와 산 사람의 만남이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또 한 번 감동적으로 환기한다. 단 하루 당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장 하고픈 일은 무엇인가? 작가는 이런 질문을 통해 지나간 우리 삶을 되새기게 한다. 거기에는 사랑, 희생, 상처, 아름다운 추억 등이 각인되어 있다. 작가는 그것들이 기억 속에 있는 한 우리가 잃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으며 후회와 연민과 아픔으로 점철된 인생의 순간들이 기실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임을 깨닫게 한다. 작가는 이 모든 기억을 하루라는 한정된 공간, 어머니라는 구원의 존재를 통해 환기시킨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세대로 이어지는 관계와 인연, 사랑과 희생의 바탕 위에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임을 절박하리만큼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은 2006년 가을 미국에서 초판 220만 부의 기록적 부수로 출간, 현재 뉴욕타임즈, 아마존 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로 주목받고 있다. 프롤로그. 그의 이름은 찰리 베네토. 이 책은 어느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유령도 한 사람 등장하니 유령 이야기라고 해도 좋겠다. 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모두 유령 이야기인 법이다. 사랑하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뒤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는 찰스 칙 베네토의 이야기다. 이야기에서 그는 유령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어느 토요일 아침 리틀 야구장 외야석에서 스포츠 점퍼를 입고 페퍼민트 껌을 씹고 있는 그를 보게 되었다. 그의 선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는 여자로서는 드물게 한때 스포츠 기자로 일한 적이 있어서 직업상 어쩌다 그의 이름을 접하곤 했었다. 돌아보니 그와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우리 가족 소유로 되어 있던 작은 집 한 채에 대한 일을 마무리하려고 페퍼빌 비치에 왔다가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커피를 마시려고 잠시 차를 멈춘 참이었다. 길 건너편 야구장에서는 아이들이 자주색 티셔츠를 입고 공을 던지거나 치고 있었다. 마침 시간이 있어서 그리로 다가갔다. 체인 링크 펜스에 손가락을 걸치고 들여다보니 노인 한 명이 잔디 깎는 기계를 움직이고 있었다. 볕에 그을고 주름진 얼굴이었고
입에는 반쯤 탄 시가가 물려 있었다. 나를 보더니 잔디 깎는 기계를 끄고는 아이 찾으러 온 엄마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그럼 뭐 하느냐고 묻기에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만 내 직업을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글 쓰는 분이구려. 시가를 질겅거리며 노인이 말했다. 그러더니 내게 등을 돌리고는 관람석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켰다. 저 친구 한번 만나보. 얘기거리가 있을 테니. 늘상 듣는 소리였다. 아, 그래요? 어째서 그렇죠? 한때 프로야구 선수였지. 그랬군요. 노인은 잠시 뜸을 들였다. 자살기도도 한번 했소. 자살기도요? 그랬다니까. 노인은 코를 한번 훌쩍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억세게도 운이 좋았더군. 저 친구 이름이 찰리 베네토요. 사람들은 치가 아니면 치코라고 부르지. 어머니도 이 동네에 살았다오. 포지 베네토라고. 노인은 낄낄거리며 덧붙였다. 대단한 여자였어. 펜스에서 손을 떼니 철망에 쓴 녹이 손가락에 묻어났다. 아마 월드 시리즈에도 한번 출전했을걸? 농담 아니오. 가서 물어보시오. 어쨌든 하루 종일 저러고 앉았다니까. 노인은 시가를 떨어뜨리더니 발로 비벼 끄고는 잔디 깎는 일로 돌아갔다. 모든 가족 이야기는 유령 이야기다. 나는 외야석으로 다가갔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찰스 칙 베네토가 그날 아침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날 아침 자신과 어머니의 삶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찰스의 개인적인 기록과 나중에 내가 직접 찾아낸 그의 일기에서 읽은 이야기를 글로 옮긴 것이다. 이런 자료들을 묶어 얼기설기하게나마 이야기 하나로 만들어 그의 목소리에 실었다. 그가 직접 말하는 목소리로 전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이 과연 이 책의 이야기를 믿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어쨌든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그 사람과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이야기해보기를 원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던 당시의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적은? 만일 그런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인생을 다 뒤져도 당신이 되돌리고 싶은 그 하루보다 더 소중한 날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 하루를 돌려받는다면? 1장 자정 무렵 칙이 들려준 이야기. 내가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났는지도요. 내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에 가 있었는지도 말이죠. 그렇지만 일단은 자살하려던 이유가 제일 궁금하겠죠. 좋습니다. 다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면 나, 치익이라는 인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누군가 세상 어딘가에 금을 그어 놓는 거죠. 이걸 넘지만 않으면 건물에서 몸을 던지거나 수면제를 무더기로 입에 털어넣을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넘어가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 선을 넘었다고 짐작하죠. 그리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치기 간 데까지 갈 일이 있을까? 그런데 사실 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삶이 있을 뿐이죠. 단지 나의 삶이 얼마나 헝클어졌는가, 그런 나를 구해줄 사람이 있는가의 문제겠죠. 아니면 없는가의 문제죠. 돌이켜보니 10년 전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더듬어 보게 되네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나는 없었습니다. 둘러댈 말이 없어서 거짓말을 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법이에요. 무덤가에 서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14살짜리 딸이 내 손을 잡고는 아빠가 할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던 게 안타까워 라고 말하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무너지긴 처음이었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잔디를 잡아 뜯었습니다. 차마 못 보겠다는 듯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죠. 장례식이 끝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내 인생을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으로 틀어놓았나 봅니다. 어머니는 내가 11살 때부터 나와 어린 내 여동생을 혼자 키웠습니다. 나와 동생의 생활에 어머니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타이르기, 잔소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 엄마가 나 좀 내버려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소원대로 됐죠. 돌아가셨으니까요. 오실 수도 없고 전화도 못 하시게 되었죠. 나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치 뿌리 뽑힌 풀이 강물에 떠내려가듯 마음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죽으면 다음엔 내 차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런데 내 경우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환상을 심어주는데 나의 환상은 내가 나 자신 그대로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으니까요. 어머니가 죽자 그 환상도 깨졌습니다. 사실은 나 스스로의 모습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젊은 운동선수인 듯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운동선수가 아니었고 단지 세일즈맨일 뿐이었죠. 나는 이 사실이 싫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것도 아니었어요. 젊은이와 늙은이의 중간쯤에 어정쩡하고 추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더욱 싫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 나는 돈 문제와 관련해 최악의 바보짓을 했습니다. 어떤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투자에 뛰어든 것이죠. 그 영업사원은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는데 자신만만하고 활발한 데다 셔츠의 위쪽 단추를 2개쯤 풀어놓는 타입이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지나가면 나이 든 사람은 씁쓸한 기분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걸어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남자는 바보가 되죠. 투자 이야기를 하느라고 3번 만났습니다. 2번은 그녀의 사무실에서, 1번은 그리스 식당에서. 부적절한 일은 없었지만 그녀의 향수 냄새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축한 돈을 깡통이나 다름없는 펀드에 거의 다 쏟아 부었더군요. 그녀는 곧 미국 서부로 전근되었습니다. 아내인 캐서린에게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했죠. 그 일이 있은 후 술을 더 마셔댔습니다. 우리 때의 야구 선수들은 항상 마셨죠. 그런데 너무 마신 나머지 세일즈맨 일자리 2군데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계속 마시게 되더군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불규칙해서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나이를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안약과 가글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멀쩡한 모습을 만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말에는 12시가 넘도록 잤고 캐서린과는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내 자신에 넌더리가 나더군요. 이렇게 되면 남들도 다 내게 넌더리가 나는 법입니다. 싸움으로 지속되던 결혼 생활은 결국 끝장이 났습니다. 아내는 내 자기 연민이 지겨워졌고 인사불성으로 취해서 운전하는 나를 걱정하는데도 지쳤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 내가 입술이 찢어진 채 야구 글러브를 안고 널브러져 있더랍니다. 나는 가족을 떠났습니다. 아니, 가족이 날 떠났죠. 이 사실이 말할 수 없도록 부끄럽습니다. 나는 점점 심술궂고 퉁명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했죠. 식사는 술집에서 해결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내 혈관 속에는 알코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해결책을 찾아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내 자기 연민을 자르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찰리, 정신 차려! 무슨 일이니? 그런데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런 느낌이 드는가 봅니다. 든든한 내 편 하나도 없이 혼자 싸우러 나가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초 어느 날 밤 나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놀라셨겠죠? 나처럼 월드 시리즈에 참가까지 한 사람이 자살 같은 밑바닥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데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같은 일을 실제로 겪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란 그저 그 경험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느릿한 깨달음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를 아까 말한 금 밖으로 밀쳐버린 사건은 내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 애는 22살이었는데 제 엄마처럼 길고 곧은 밤색머리를 한 데다 입술도 지 엄마를 닮아 도톰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애는
멋진 청년과 어느 오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의 결혼에 대해 아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몇 주 후 아이가 보내온 짤막한 편지에 그 이상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으니까요. 주정뱅이에다 늘 의기소침해 있고 툭하면 소리 지르고 말썽이나 피우니 그렇게 중요한 가족 행사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들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행사에 초대받는 대신 나는 그저 편지 한 장과 동봉된 사진 2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한 장은 딸이 신랑과 손을 잡고 나무 밑에 서 있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한 장은 행복한 얼굴로 샴페인 잔을 들어 건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찍어놓은 스냅 사진 속에서 딸과 사위는 말을 멈추고는 샴페인 잔을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순수하고 젊은 두 사람. 그런데 다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사진은 내가 없다는 사실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귀여운 내 딸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 청년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내 전처는 알았죠. 우리의 오래된 친구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딸은 사진을 인화해서 봉투에 주소를 쓰고는 내게 보냈겠죠. 내가 봉투를 열어볼 때쯤 신혼여행은 이미 끝났고 두 사람은 벌써 일상생활을 시작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 딸은 다른 사람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통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봉투를 보니 사위의 성이 적혀 있더군요. 마리아 베네토가 아니라 마리아 랭이라고 말입니다. 발신자의 주소도 없었습니다. 왜? 내가 찾아가기라도 할까봐? 뭔가가 가슴속으로 건질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남 동녀의 인생에서 나는 쫓겨났고 마치 철문이 내 코앞에서 닫혀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듣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는 포기의 출발점이며 포기는 자살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지르기로 했죠. 죽는 게 뭐 대수인가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다를 게 뭔가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쭈뼛거리며 돌아갔다. 노래는 반쯤만 쓰고 일은 반쯤만 마친 채 멍든 발로 온갖 길을 다 걸었고 평화와 고통의 봉우리도 무수히 넘었다. 하느님이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게으르고 정열적이고 딱한 바보야. 인생의 책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학교에 좀 붙어있지 그랬니? 찰스 헨슨 타운의 시. 칙 베네토의 소지품 중에 있던 노트 갈피에서 발견.
그날 밤은 비가 왔다. 딸의 편지가 금요일에 도착하는 바람에 주말을 술에 쩔어 지낼 핑계가 생기긴 했지만 그 주말에 뭘 했는지 별로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월요일 아침에 찬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했는데도 결국 2시간이나 지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사무실에 머문 시간은 4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일터가 마치 무덤 같았습니다. 복사실로 갔다가 화장실로 갔다가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위도도 가방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해도 교묘한 이탈이 아니라 그저 정상적인 활동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어리석은 수작이었죠.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다니던 회사는 큰 회사였고 많은 세일즈맨들이 철제 책상과 크림색 과일 박스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 직원들은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해 나갔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로부터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회사 직원 자격으로 내가 한 마지막 활동이었으니까요. 이어서 나는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썼죠. 저는 직장에 있더군요. 왜 그랬어?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물었습니다. 치? 왜 그랬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사흘간이나 분노를 키워왔지만 정작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단 한마디. 왜? 치?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날 부르지도 않아? 애들이 결정했어. 애들 생각엔 무슨 생각? 안 부르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 봐서? 모르지. 이젠 괴물 취급하는군. 그거야? 어디 있어 지금? 내가 괴물이냐고. 그만해도. 나 떠날 거야. 이봐요. 칙. 마리아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아.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잠시 말이 없더군요. 어디로 떠난다는 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내 편을 안 들어줬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신랑 쪽 식구들도 오게 돼 있었잖아. 그리고 나도 없는데 결혼식엔 누구랑 갔어? 저기 말이야. 나 지금 회사야. 오케이? 평생 그때보다 더 외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폐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고 그 때문에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더군요. 결혼식에 대해서나 그 밖에 무엇에 대해서도. 괜찮아. 그리고 미안해. 내가 속삭였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디로 가냐니까?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처음엔 테드 아저씨네라는 술집에서 마셨는데 그곳 바텐더는
날씬하고 얼굴이 동그란 젊은이였습니다. 내 딸과 결혼한 청년 또래로 보이더군요. 나중에는 아파트로 가서 부엌에 앉아 더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가구를 쓰러뜨리고 벽에 낙서도 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아마 쓰레기통에 쑤셔 넣은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집이란 내가 자란 페퍼빌 비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차로 2시간 걸리는 곳에 있는데도 못 간 지 몇 년째 되었습니다. 나는 마치 여행 준비라도 하는 양 아파트 안을 원을 그리며 맴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별 여행에는 그다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법입니다. 나는 침실로 가 서랍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비틀거리며 차고로 가서 총을 글러브 박스에 넣고 재킷을 뒷좌석, 조수석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뒷좌석에 던져두고는 전속력으로 도로에 나섰습니다. 길은 한적했고 노란 가로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이 시작된 곳에서 내 삶을 끝낼 작정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앞으로 쭈뼛거리며 돌아가려 했던 거죠.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찰스 알렉산더 베네토의 탄생을 알림 3.9kg 1949년 11월 25일 레너드 베네토와 폴린 베네토 칙 베네토의 소지품 중에 있던 신문 조각에서 날은 쌀쌀했고 비도 조금 내리고 있었지만 고맙게도 고속도로에는 차가 별로 없어서 나는 4개의 차로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달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경찰에게 단속을 당할 것이고 아니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주유소에 딸린 24시간 편의점에 들러 듬성듬성한 콧수염을 기른 아시아인 점원으로부터 6캔짜리 맥주 한 팩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로또 복권 드릴까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취했어도 멀쩡해 보이는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했기 때문에 잠시 생각해보는 척했습니다. 지금은 안 살래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점원이 맥주팩을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짙은 색의 멍한 눈을 가진 점원과 시선이 마주치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이 얼굴이 살아서 보는 마지막 얼굴이야. 점원이 잔돈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향 쪽으로 빠지는 표지판, 즉 페퍼빌 비치 출구 1마일이라는 표지판이 나올 때쯤 맥주 2캔은 뱃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조수석을 온통 적셔버렸습니다. 와이퍼는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을 쫓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마 출구 1마일이라는 표지판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놓쳐버린 모양입니다. 한동안 가니 다른 동네 이름이 쓰여진 표지판이 나오는 바람에 출구를 놓친 걸 알게 됐죠. 대시보드를 주먹으로 쾅 내리치고는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욕을 웅얼웅얼 내뱉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획 돌려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차가 없기도 했지만 있었어도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출구에 거의 다 왔을 땐 더욱 밟았습니다.
순식간에 램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램프 말고 진입 램프가요. 계속 밟으며 진입 램프로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램프는 모두 큰 반원형이라 운전대를 회전 각도에 맞추어 고정하고는 계속 밟으며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태양 같은 두 개의 엄청난 빛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트럭의 경적이 울리더니 뭔가가 내 차를 온통 흔들어대며 후려쳤습니다. 충돌 후 내 차는 걷잡을 수 없이 돌기 시작했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튀어나가서는 비탈을 쿵쾅거리며 내려가 굳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풀밭이었고 맥주캔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는데 다시 차가 내 위장을 잡아챌 듯이 획 후진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행이 문짝 손잡이가 눈에 들어와 그걸 꽉 움켜잡았죠. 그리고는 깜깜한 하늘에 번개가 치던 것과 축축한 잡초들, 천둥 비슷한 소리, 뭔가 키가 크고 딱딱한 것에 부딪히던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군요. 눈을 뜨니 축축한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 차는 시볼의 대리점에서 세워놓은 5개의 광고판 밑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마 후진하면서 광고판을 후려쳐 쓰러뜨린 모양입니다. 후드는 주둥이처럼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은 뒤로 완전히 젖혀져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어떤 물리법칙에 따라 차가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에 내 몸이 튀어나온 모양입니다. 물론 나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등이 온통 젖어 있더군요. 온몸이 아팠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귀뚜라미 울음소리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살아있으니 다행이라고 했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게는 다행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나는 취하고 우울한 데다가 온몸이 젖어 있었으며 살아남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살아남은 데 놀라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 정신이 들더군요. 고속도로 쪽으로 올려다보니 안개비 속에 서 있는 트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처럼 거대한 트럭이었습니다. 후드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양이 마치 덩치 큰 난파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운전석은 목이 부러진 것처럼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켜져 있던 전조등 하나에서 나온 빛이 언덕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고 유리 파편이 그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운전사가 안에 있나? 다쳤나? 살아있나? 피를 흘리고 있나? 숨은 쉬나? 물론 용기를 내서 운전석으로 올라가 들여다보았어야 하지만 그 순간 용기는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팔을 늘어뜨린 채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고향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군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좀비였고 로봇이었으며 나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나 자신이야말로 무관심 대상 1순위였죠. 내 차, 트럭, 총 같은 것들을 나는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발밑에서 자갈들이 덜거덕거렸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빛으로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쯤 비는 이미 그쳤습니다. 야구장 바로 뒤에 크고 녹슨 물탱크가 높직이 서 있는 페퍼빌 비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페퍼빌 비치같이 조그만 곳에선 물탱크에 올라가는 것이 무슨 통과 의례 같은 것이어서 나는 야구팀 친구들과 함께 주말이면 스프레이 페인트 깡통을 허리에 끼고는 물탱크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비에 젖고 늙고 빈털터리로 술에 취한 데다 이제 살인자까지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물탱크 앞에 섰습니다. 트럭 운전사를 전혀 보지 못했으니 살인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되어야 한다는 결심만 있었으니까요. 사다리를 찾았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리벳으로 철판을 붙여 만든 탱크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한 번은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하는 바람에 가로막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사다리 꼭대기의 통로에 도달하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혼란스런 머릿속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형편없는 몰골이 된 나를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내려다보니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아버지로부터 야구를 배웠던 야구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고 몸은 엉망이었지만 야구장을 보니 내가 잊으려 노력했던 기억들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린 시절이 뭐기에 사람을 놓아주질 않을까요? 완전히 망가져서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는 더 커졌고요. 마리아가 한 팔로 안을 수 있을 만큼 작았을 때 베이비 파우더 냄새를 풍기며 내 품에서 잠든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처럼 물에 젖고 술 취한 몰골로 결혼식장으로 쳐들어가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음악은 멈췄고 모든 사람이 공포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공포에 질린 사람은 마리아였죠.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 겁니다. 두 발을 날려 난간을 잡고는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 다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부딪혔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진 나도 모릅니다. 그저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뭔가가 비틀리고 부러지면서 내 몸을 긁고 스치는 와중에 쿵 하고 떨어진 것뿐입니다. 얼굴의 흉터는 아마 그때 생긴 거겠죠. 아주 오래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부러진 나뭇가지에 둘러싸여 있더군요. 돌덩이가 배와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어린 시절의 야구장이 아침 햇살 속에 누워 있었고 2개의 더그아웃 투수 마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